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영하권 추위에서 벗어나 아침 최저기온 3도에서 6도로 출발했는데요.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오후에 비가 지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남부에 5mm 미만, 영서 중북부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작은 우산 하나 휴대해 다니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1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지역 민간 의료기관인 대성병원이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들이 우리 사회에 늘었는데요. 원주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지원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1월 2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외래센터 6층에 온기 우편함을 설치했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난청 환자가 작성한 편지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 의료진과 청각사가 직접 답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온기 우편함은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이 서로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고 긍정적인 회복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창읍 하일리의 노후 소교량이 재가설돼 준공됐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021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하일리 소교량에 대해 국비 포함 모두 13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재가설 공사에 들어가 연장 34m, 폭 6m로 재가설해 최근에 준공했는데요. 이 교량 재가설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통행은 물론 농기계와 대형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와 농산물 생산 출하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어제 강원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춘천 강원음악창작소에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아동보호상담원과 학대전담경찰관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사회적 관심 확산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진정한 국민 통합 조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 고령화 사회의 흐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겠죠. 네,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령 인구가 이제 24년 현재 19.2%에 이르고 있고요. 내년도입니다. 벌써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입니다.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안정된 돌봄 인프라 구축을 미루었다가는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정치사회적 과제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 돌봄 인프라 구축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세미나가 원주시청에서 개최됐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돌봄 통합 지원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또 함께 돌봄 통합 시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게 이날 행사의 취지였습니다. 네. 이날 세미나에는 원주시와 이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서요, 민간에서도 종합병원, 노인복지관, 또 뭐 읍면동의 공공기관 관계자들이라든가 자원봉사자 같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100여 명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 돌봄 통합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쵸.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속하게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능한 거동불편 상황이 돼도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노인들의 한 56.5% 과반수 이상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살던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의사를 좀 밝히고 있고요.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이런 노인들의 직접적인 욕구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노인들의 통합 돌봄을 위한 돌봄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건보공단 등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좀 이원화돼 있어서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효과성들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우리가 지금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노인의 의료와 돌봄 지원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네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 해당 조직이 주민센터라든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과도 연계하고요. 지역사회 복지관 같은 민간 조직과도 협력해서 커뮤니티, 그분들이 살고 계신 마을 안에서 네.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일 세미나의 아주 주된 주제였습니다. 제안이었고요. 어찌 보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속시키겠다. 사는 집에서 또는 사는 마을에 살게 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는 이건 단지 재정 효율화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재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긴 하죠. 네. 시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된 것인데요. 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을에서 맞아요. 집에서 가까이 했던 이웃 동료들의 품속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합니다. 네. 내가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먼 산에 있는 뭐 이런 곳으로 가면 유배되는 느낌 때문에 그쵸.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돌봄 통합 서비스를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머리를 조아려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난 여기서 평생 살다가 갈 거야 이런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속시키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시도가 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시민의 만족감을 높이려면 의료와 기본적 복지 서비스 통합을 넘어서는 좀 커뮤니티 차원의 사회 혁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공공기관들의 특성은 의료와 복지를 좀 통합하자라고 하면 정말 의료와 복지만 통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돌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의 욕구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진 노인들 또는 거동 불편의 초기적인 증상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겠는가? 뭐 예를 들면 턱이 없는 거리 이런 좋은 보행 환경도 중요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외롭지 않게 가족들이 돌보는 시대가 아니니까 맞아요. 최근 수도권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고령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사회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보급이 돼서 네. 원주에도 뭐 예를 들면 오래된 모텔이나 이런 것들이 경매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7세대라든가 10세대가 함께 행복한 커뮤니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주택 같은 경우들을 공급하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살아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공간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의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제대로 위치하면 규모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쵸. 모이게 되면 외롭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단순히 의료 서비스와 복지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네. 고령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역사회 혁신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네. 굉장히 뭐
남다른 우리 원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홀로 사는 분들의 외로움까지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 네. 되길 바라고요. 원주시의 연이은 재정 축소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 최소화를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요? 예, 원주시가 올해 당초 예산 1조 6,741억 원보다 64억 원이 감소한 1조 6,677억 원의 예산을 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네. 뭐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자연 증감분도 있다 보니까 135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공영개발 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 원 감소하는 등 해서 총 예산 규모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뭐 전국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원주시도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서 재정 가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들은 지금 배제하는 정책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 사업은 일몰 또는 감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정부도 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떤? 사실 재정 축소라고 하는 게 네. 우리가 여기 보면 64억 원을 감액했다라고 하면 64억 원이 민간에 투자되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걸로 효과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재정의 승수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네. 많게는 10배까지도 재정이 줄어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공공건물을 64억짜리 하나 지었다라고 예. 하면 그 건물에 참여하는 하청업체 뭐 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돈이 배분이 되겠죠. 그쵸.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밥도 드시고 뭐 또 물건을 사고 할 거예요. 그렇게 돌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순환되는 돈이 많게는 40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64억이 줄어들었으니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아니네요. 실제 민간에 파급되는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좀 따져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어쨌든 이런 재정 지출이 감소되는 것들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주시가 재정 운영의 효과성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섬세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무엇보다 재정 지출의 역외 유출을 좀 줄여야 될 텐데요. 각종 입찰에 있어서 원주 외권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들을 가능한 지역 내 관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역외 유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원주시를 비롯해서 원주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또 보조금 등을 통해서 뭐 민관 위탁을 받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중소상공인 제품이라든가 이런 공공조달에 있어서 지역 제품 구매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노력들, 그것들 평가하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재정 지출이 64억이 줄었지만 기존에 지출되는 내역 중에서 지역 지출을 만약에 64억을 늘린다라고 하면 줄어든 효과들을 상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100억, 200억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까 승수 효과 말씀드린 그쵸. 것처럼 네. 200억이 2천억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섬세한 전략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원주시가 먼저 앞장서서 실천을 하고 시의회라든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을 좀 유인하고 시 산하기관 및 보조금을 수령하는 각종 복지관이나 이런 기관들의 협력을 좀 이끌어낸다라면 지역 경제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참 시간이 또 빨리 갔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네. 깊은 깨달음을 오늘 또 얻어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고요. 횡성군과 민간 의료기관인 대성병원이 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원격 진료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격 진료는 보건진료소 간호사와 의료기관의 의사가 의료 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서비스인데요. 네. 기존엔 원격 진료 사업이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 진행돼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병원 원격 진료의 연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횡성군 보건소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에 안흥 소사보건진료소와 우천 하대보건진료소에서 대성병원과의 원격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기존 원격 협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복합 질환자이거나 합병증 우려가 있는 질환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월 1회 원격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점점 횟수와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원격 진료를 통해서 맞춤형 약 처방, 복약 지도, 건강관리 지원 등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료 취약지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통원 치료가 어려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 대성병원 신형철 원장에게 원격 진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격 진료는 가능하면은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한 번에 한 3명 내지 4분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지금 원격 진료 시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 보건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이 그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잘 제공해주고 저희들 병원에 있는 정보하고 같이 해서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직접적인 검사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진료를 통해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내원을 해서 검사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진료다 보니까 직접적인 검사가 어렵잖아요.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대면 진료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 원격 진료 대상자는 원격으로 진료와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직접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게 되고요. 만성 질환자들은 지속적인 투약과 생활습관 개선 등의 관리가 중요해서 진료할 때마다 건강 생활습관과 실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식습관이나 운동 등 실천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격 진료 이외에도 진행 중인 다른 사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성병원은 지난 6월부터 횡성형 노인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횡성군과 협력해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서 대상자 가정으로 방문해 맞춤형 진료, 만성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왕진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대성병원 신형철 원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하고 있는 의료 통합 돌봄 사업이 일반 사회복지 그동안 행해왔던 사회복지 사업뿐만 아니고 의료복지를 같이 겸해서 이 생활 개선뿐만 아니고 복지 개선 그리고 또 의료를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마련하면은 환자분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발전에 그리고 또 소멸
지금 행성군도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주위에 잘 홍보가 되면은 이런 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비대면 원격 진료 부족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점점 그 횟수와 대상자가 잘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경제 위기 이후 실직 상태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노숙인 혹은 노숙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병현 팀장에게 들어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년 전 폐쇄된 옛 원주역이 한때 노숙인들의 집이나 다름없었던 곳이었다고요. 겨울이면 종이 상자를 깔고 잠을 청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에겐 좀 골칫덩어리로 여겨졌다고 들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원주 지역의 노숙인은 어느 정도인지 통계 자료가 있을까요? 노숙인은 그 시설 입소자와 거리인 노숙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최근 5년간 통계자를 보면 그 시설에 입소되어 생활하는 노숙인은 2020년 82명, 2021년 78명, 2022년 53명, 2023년 77명, 24년 현재 65명이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고요. 그 거리인 노숙인은 그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뭐 정기적인 아웃리치 그다음에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된 거리 노숙인은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24년 현재는 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 지역에는 그 시설 입소자와 거리 노숙인을 합쳐 약 90여 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노숙인들인데 외면해서는 안 될 텐데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나 센터는 원주 지역에 어느 정도 있고 수용 가능한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실까요? 원주시 관내 그 노숙인 시설은 총 4곳으로 네. 요양시설 1곳, 그다음에 일시보호소 1곳, 자활시설 2곳이 있습니다. 그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76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일시보호소는 8명, 그다음에 자활시설은 32명 정도 수용이 가능해서 총 12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 현재 원주 관내에 있는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그 원주에 있는 대부분 노숙인을 수용 가능합니다만 그 노숙인 스스로 입소를 꺼리고 거리 생활을 편애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 입소를 도울 수 없거나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더불어 뭐 일각에서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인들이 안전하게 머물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우리 시에서는 매년 긴구방을 통해서 이용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노숙의 원인을 뭐 개인의 게으름이다, 나태해서다, 뭐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이런 개인적 원인으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이 많은데 자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노숙인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자체는 네,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우선 거리 노숙인의 경우 그 정신질환이 심화되거나 그 알코올 중독 상태가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자립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현재 노숙인 자활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립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그 입소하신 분들은 그 일용직 근로를 나가시기도 하고 그 연계된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해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노숙인 대부분 그 적극적인 근로 활동이 힘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 노숙인 시설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요. 폐자원 수거 활동 같은 일을 통해서 소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저희 시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노숙인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 중인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에는 그 노숙인 요양시설 및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내 그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거리 노숙인이 각 시설에 입소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그 해당 시설에서는 입소한 노숙인들이 자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령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입소한 노숙인들이 자존감,
자립감 그리고 자효능감, 자기 통제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시설인 그 원주 북주인 경우에는 그 자활시설과 달리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들이 입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계급여를 따로 지급해 이들의 자활 능력을 조금이나 돕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교도소에 가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지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자체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김병현 팀장과 함께했고요. 11월 21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